2010년 여름, 강원도 춘천에는 오랫동안 같은 동네에서 살아온 한 가족이 있었다. 아버지 한정석은 지역 건설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온 기술자였고, 어머니 김혜원은 시립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었다. 가족은 크지 않았다. 장남 한시열, 둘째 한설인, 그리고 막내 한유연. 세 남매는 평범한 한국 가정에서 자랐고, 특별히 눈에 띄는 사건 없이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기대를 받던 사람은 20살을 앞둔 장남 한시열이었다. 시열은 어린 시절부터 성실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다. 학교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은 산을 좋아하는 마음이었다.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 그 관심은 더욱 커졌다. 주말마다 등산 관련 정보를 찾아보고 장비를 비교하고 전국의 유명한 산들을 기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가족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단순한 취미 정도로 생각했다. 한국에서 등산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고 주변에도 산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열에게 산은 단순한 취미 이상이었다. 그는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을 좋아했고 남들이 쉽게 가지 않는 코스를 알아보는데 관심이 많았다. 대학 1학년이 된 뒤에는 강원도 일대의 산악활동 모임에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바로 그곳에서 강현목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된다. 강현목은 당시 24살이었다. 나이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경험은 상당히 달랐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장거리 산행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장비와 안전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다. 모임 안에서 강현목은 자연스럽게 신뢰를 얻고 있었다. 누군가 장비를 구매하려 하면 조언을 해주었고 새로운 코스를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었고 시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다. 시열은 연목에게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연목은 시열을 열정적인 후배라고 여기는 듯 했다.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러워 보였다. 누구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2010년 봄부터 초여름까지 시열은 여러 차례 연목과 함께 산행 준비를 했다. 이메일로 장비 목록을 공유하고 주말마다 만나 계획을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연목은 한 가지 제안을 꺼냈다. 설악산 깊은 구간으로 들어가는 장기 산행 계획이었다. 평범한 등산로가 아니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구역도 아니었다. 충분한 준비와 경험이 필요한 코스였다. 연목은 이 산행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열은 크게 기대했다. 그동안 꿈꾸던 도전과 가장 가까운 기회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6월 중순 이후부터 시열의 관심사는 거의 그 산행에 집중되어 있었다. 장비 점검, 일정 확인, 필요한 허가 절차, 준비해야 할 물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가족들도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혜원은 아들이 기대에 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있었다. 아무리 준비를 잘했다고 해도 깊은 산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결정을 존중했다. 시열은 이미 성인이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 무렵 한설이는 15살이었다. 중학생이었던 설이는 오빠와 특별히 많은 대화를 나누는 편은 아니었지만 가족 중 누구보다 시열을 믿고 따랐다. 시열은 언제나 집안의 중심 같은 존재였다. 부모가 바쁠 때면 동생들을 챙겼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내놓는 사람이었다. 설인에게 오빠는 늘 당연히 곁에 있는 존재였다. 그래서인지 그 여름 역시 평범하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누구도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상상하지 못했다. 산행을 떠나기 며칠 전 가족들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대화의 대부분은 설악산 이야기였다. 시열은 이번 일정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여러 번 이야기했다.
특히 높은 지점에서 볼 수 있는 풍경에 대한 기대가 컸다. 김혜원은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걱정을 삼켰다. 그녀는 위험한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열의 미래를 막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무사히 다녀오라는 마음만 품고 있었다. 아버지 한정석 역시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철저히 준비한 계획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은 평범하게 끝났다. 아무도 그것이 가족이 함께 보내는 마지막 평범한 저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2010년 6월 23일. 드디어 출발일이 찾아왔다. 시열은 예정된 일정에 맞춰 강현목과 함께 설악산으로 향했다. 필요한 허가도 준비되어 있었다. 장비도 모두 갖춰져 있었다. 일정표도 작성되어 있었다. 모든 것은 정상적으로 보였다. 두 사람의 귀환 예정일은 6월 27일이었다. 가족들은 며칠 뒤면 다시 시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설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며칠 후 오빠가 돌아오면 산행 이야기를 한가득 들려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6월 27일이 지나도 한시열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한 가족의 시간이 조금씩 멈추기 시작했다. 6월 27일이 지나갔다. 하지만 한시열은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 하루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산에서는 예상보다 일정이 늦어지는 일이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휴대전화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 역시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김혜원은 불안했지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한정석 역시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다. 가족의 걱정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6월 28일. 김혜원은 여러 번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다. 결과는 같았다. 연결되지 않았다. 강현목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응답은 없었다. 그날 밤 가족은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못했다. 누구도 최악의 상황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었다. 6월 29일 아침. 김혜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족은 강원도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가 접수되자 관련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등산 허가 기록, 예정 경로, 출발 시점, 장비 목록.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차례대로 수집되었다. 국립공원 측도 상황을 인지했다. 수색 가능성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 무렵에도 가족은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믿었다. 예상보다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실종이라는 단어는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가족들에게 시열은 아직 반드시 돌아올 사람에 가까웠다. 그런데 신고가 접수된 지 며칠 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다. 강현목이 나타난 것이다. 혼자였다. 그 소식은 곧바로 가족에게 전달되었다. 가족은 그가 시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설악산 깊은 구간에서 갑작스러운 낙석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시열이 큰 부상을 입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상황은 매우 위험했다고 했다. 구조를 요청해야 했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그의 설명은 침착했고 구체적이었다.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여러 번 떠올렸던 기억을 정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관계기관 역시 그의 진술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연목이 제시한 위치 정보는 즉시 수색계획에 반영되었다. 수색팀은 그가 설명한 구역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낙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구간. 파손된 장비 일부.
그리고 혈흔. 조사 결과 혈흔은 한시열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소식이 전해졌을 때 김혜원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혈흔은 발견되었지만 시열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색은 계속되었다.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다. 수색 범위는 넓어졌다. 인력도 늘어났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시열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흔적은 있었지만 그의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보다 불안이 커졌다. 언론 역시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다. 강원도 대학생 실종 사건. 설악산 실종 사고. 기사 제목은 조금씩 달랐지만 내용은 같았다. 실종된 19살 대학생. 함께 산행을 떠났던 동행자의 증언. 계속되는 수색.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 한정석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려 했다. 김혜원은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집안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가족들의 시계는 어느 순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한설인 역시 매일 같은 소식을 기다렸다. 학교에 가도 집중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시열이 있었다. 가족 모두가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왜 아직 발견되지 않는 걸까?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11일 동안 이어진 대규모 수색 끝에도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2010년 7월 12일. 관계기관은 공식 발표를 내놓았다. 한시열은 실종 상태로 분류되며 사실상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 가족은 그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시열은 발견되지 않았다. 누구도 그의 마지막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세상은 조금씩 결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서서히 과거의 일이 되어갔다. 수색 인력은 철수했다. 언론의 관심도 줄어들었다. 새로운 사건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족의 시간은 여전히 그 여름에 머물러 있었다. 8월 말. 춘천의 한 교회에서 추모 예배가 열렸다. 가족과 친척, 지인들이 참석했다. 시열의 대학 친구들도 자리를 지켰다. 산악 모임 사람들 역시 찾아왔다. 그리고 강현목도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앞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역시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함께 산에 올랐다가 친구를 잃은 사람.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사건의 모습이었다. 연목은 짧게 시열에 대해 이야기했다. 성실했던 후배. 열정적이었던 청년. 미래가 기대되던 사람. 그의 말은 자연스러웠다.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렸다. 교회 안에는 슬픔이 가득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다. 김혜원은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한정석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지켰다. 한유연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침묵했다. 그리고 15살 한설이는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녀 역시 슬펐다. 그녀 역시 오빠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상한 감정 하나가 마음속에 남았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논리적인 이유도 없었다. 증거도 없었다. 그저 마음 한편에서 계속 같은 생각이 반복되었다. 무언가 이상하다. 무언가 맞지 않는다. 그 생각은 너무 희미해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심지어 스스로도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슬픔 때문에 생긴 착각일 수도 있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은 마음일 수도 있었다. 그래서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추모 예배가 끝난 뒤에도 남아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남아있었다. 몇 달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14년 동안 한서리는 그날의 감정을 완전히 잊지 못하게 된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훗날 가족의 운명을 다시 움직이게 될 유일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2010년 여름이 끝난 뒤에도 한시열의 이름은 한 가족의 일상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시간은 앞으로 흘러갔지만 가족의 마음은 어느 순간에 머물러 있었다. 추모 예배가 끝난 뒤에도 김혜원은 매일 아들의 소식을 기다렸다. 경찰에 연락이 올 때마다 혹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된 것은 아닌지 기대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수색은 종료되었고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사건처럼 취급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점점 시열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친척들도 처음에는 자주 연락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심스럽게 침묵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관심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배려에 가까웠다. 누군가의 상처를 계속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남겨진 가족에게 침묵은 위로가 되지 못했다. 한정석은 이전보다 더욱 일에 몰두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다. 김혜원은 도서관 일을 계속했다.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집안에는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다. 한시열의 방이었다.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 대학 입학 후 사용하던 교재들. 산행 관련 잡지들. 모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김혜원은 어느 순간부터 방을 정리하지 못하게 되었다. 정리한다는 것은 시열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막내 한유연은 점점 성장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나이를 먹어갔다. 하지만 가장 크게 변한 사람은 한서린이었다. 15살 소녀는 어느새 고등학생이 되었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 안에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다. 추모 예배 날 느꼈던 그 이상한 위화감이었다.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강해지지도 약해지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서리는 가끔 사건 기록을 찾아보곤 했다. 언론 기사도 읽었다. 경찰 발표도 확인했다. 하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모든 기록은 같은 결론으로 이어졌다. 설악산, 낙석 사고, 실종, 추정 사망. 그것이 전부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이상한 점은 없었다. 수색 과정에서도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강현목의 진술도 일관되었다. 그런데도 서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떨칠 수 없었다. 대학 진학을 앞둔 어느 날 친구가 진로에 대해 물은 적이 있었다. 그때도 서리는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을 찾는 일. 실종자를 찾는 일. 그 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2013년. 서리는 강원대학교에 입학했다. 가족은 딸의 대학 진학을 축하했다. 김혜원은 오랜만에 미소를 보였다. 한정석 역시 딸의 미래를 응원했다. 하지만 서리는 다른 학생들처럼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보지 못했다. 그녀는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계속 실종 사건과 구조 활동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던 중 우연히 산악응급 구조 관련 강의를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러나 강의를 들을수록 마음이 흔들렸다. 실종자를 찾는 과정, 수색 기술, 현장 판단, 구조 체계. 모든 것이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길을 다시 발견한 느낌이었다. 2학년이 되던 해 서리는 산학응급구조교육과정에 등록했다. 주변 사람들은 조금 의아해했다. 왜 그렇게 힘든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서리는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찾고 싶다는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 그 감정은 말로 정리하기 어려웠다. 교육과정은 쉽지 않았다. 실종 사건 사례 분석, 수색 절차, 응급 대응, 구조활동의 기본 원칙. 배워야 할 것은 많았다. 하지만 서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빠져들었다. 2016년 봄. 21살이 된 한서리는 국립공원 산악구조대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시작했다. 가족은 처음에 걱정했다. 특히 김혜원은 위험한 일을 하는 딸이 걱정되었다. 그러나 서린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았다. 첫 출동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실종된 등산객을 찾는 임무였다. 다행히 대상자는 무사히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서리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자신이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그 후로 수많은 출동이 이어졌다. 길을 잃은 사람, 연락이 끊긴 사람,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 사람. 서리는 다양한 현장을 경험했다. 어떤 수색은 하루 만에 끝났다. 어떤 수색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결과도 모두 달랐다. 누군가는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 누군가는 그렇지 못했다. 그 과정 속에서 서리는 조금씩 성장했다. 산을 읽는 법을 배웠다. 사람을 이해하는 법도 배웠다. 특히 한 가지 능력이 점점 뛰어나졌다.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단서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그녀는 계속 살폈다. 현장의 작은 차이를 기억했다. 사람들의 말 속에서 이상한 부분을 찾아냈다. 선배들은 그런 서린을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다. 침착하고 끈질긴 구조대원. 그것이 그녀를 설명하는 말이 되었다. 시간은 계속 흘렀다. 어느새 2024년이 찾아왔다. 한서리는 29살이 되어 있었다. 국립공원 산악구조대 활동 경력은 8년을 넘겼다. 참여한 수색과 구조 활동은 60건이 넘었다. 후배들이 조언을 구하는 위치가 되었다. 누가 봐도 경험 많은 구조대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 사람이 남아 있었다. 한시열. 19살에 사라진 오빠. 김혜원 역시 여전히 시열의 방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정석도 아들의 이야기를 완전히 잊지 못했다. 가족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지만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 사이 강현목은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졌다. 그가 춘천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린 것은 오래전 일이었다.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서린 역시 몇 년 동안 그의 이름을 떠올린 적이 없었다. 그는 단지 가족의 비극과 연결된 과거의 인물일 뿐이었다. 적어도 서린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2024년 7월이 되기 전까지는 2024년 7월 28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해 새로운 임무가 접수되었다. 설악산 보호구역 깊은 곳에서 불법 거주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보고였다. 이전에도 비슷한 보고가 있었지만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본격적인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해 여름은 상황이 달랐다. 산불 위험이 높아지면서 현장 확인이 필요해졌다. 서리는 3명으로 구성된 점검팀에 배정되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장비와 자료를 확인했다. 특별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불법 거주지 확인, 환경 훼손 여부 조사, 필요할 경우 행정 조치.
서류상으로는 매우 평범한 업무였다. 하지만 한설이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날 출동이 14년 동안 멈춰있던 가족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설악산 깊은 곳에서 마주하게 될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2024년 7월 28일. 한설이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임무라고 생각하며 출동 준비를 마쳤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통해 전달된 내용은 단순했다. 보호구역 내부에 장기간 사람이 거주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보고. 환경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거주자가 있다면 신원을 파악한 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동안 비슷한 사례는 몇 번 있었다. 불법 야영, 무단 체류. 드물게는 장기간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설인 역시 특별한 기대나 불안 없이 임무에 참여했다. 함께 투입된 인원은 베테랑 직원 박도윤과 자원봉사 구조대원 정태건이었다. 세 사람은 예정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보고된 위치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오전 시간이 지나자 예상보다 훨씬 분명한 흔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활 흔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확인이 계속될수록 상황은 달라졌다. 누군가가 며칠 머물렀던 수준이 아니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해온 사람들의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정리된 물품들, 반복적으로 사용된 시설들, 계획적으로 유지된 생활 공간. 박도윤은 즉시 상황의 성격이 예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보고서에 적혀있던 단순 불법 거주 수준을 넘어선다는 판단이었다. 세 사람은 더욱 신중하게 확인을 이어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되었다. 처음 마주한 순간 그는 크게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차분했다. 박도윤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속임을 밝히고 신원 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남자는 자신의 이름이 시안이라고 말했다. 성은 밝히지 않았다. 박도윤은 기본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는지, 몇 명이 함께 생활하는지, 이 구역이 출입 제한 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시안은 대부분의 질문에 짧고 신중하게 답했다. 대답은 명확했지만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주지는 않았다. 그 모습은 설인의 관심을 끌었다. 오랜 구조활동 경험 속에서 그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실종자, 조난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 그런데 시아는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완전히 편안해 보이지도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자신만의 규칙 속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설이는 자연스럽게 그의 얼굴을 살펴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업적 습관이었다. 현장에서 사람을 관찰하는 일은 구조활동의 일부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설명하기 어려운 익숙함.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듯한 인상.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14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느껴지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선명해졌다. 박도윤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갔다. 시아는 대부분 침착하게 답변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출신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시아는 잠시 생각한 뒤 자신이 강원도 출신이라고 말했다. 박도윤은 어느 지역인지 물었다. 시아는 특별한 의미 없이 대답했다. 춘천. 그리고 이어서 오래전에 다녔던 학교 이름을 언급했다. 그 순간 설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춘천. 그 학교. 그 이름. 그 조합은 너무 익숙했다.
한시열이 다녔던 학교였다. 순간적으로 여러 기억이 동시에 떠올랐다. 어린 시절, 졸업 사진, 가족 앨범, 오빠의 학생증, 추모 예배, 그리고 14년 동안 잊지 못했던 얼굴. 서리는 즉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8년 동안 구조 활동을 하며 배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현장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파문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시안을 바라보았다. 이마의 형태, 눈매, 얼굴선. 시간이 흐르며 변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보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믿을 수 없는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정말 혹시.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부정했다. 한시열은 2010년에 실종되었다. 수색이 진행되었다. 혈흔이 발견되었다. 사망 추정 판정까지 내려졌다. 그런 사람이 눈앞에 있을 리 없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계속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서리는 잠시 자리를 벗어나 통신 장비를 통해 본부와 연락했다. 그녀는 최대한 객관적인 표현을 사용했다.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했다. 현장에서 확인한 남성에 대해 신원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특정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검토를 요청했다. 본부는 처음에는 단순한 확인 요청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서린이 전달한 세부 사항들을 검토한 뒤 즉시 추가 확인에 들어갔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시간이 계속 흘러갔다. 정태건은 거주 시설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박도윤은 시안과 계속 대화를 이어갔다. 시안은 물 관리 방식이나 생활 규칙에 대해 설명했다. 대화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그는 환상 속에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매우 실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처럼 보였다. 그 점이 서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만약 그가 정말 한시열이라면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일까? 왜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왜 14년 동안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을까?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때 본부에서 연락이 도착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현장 인원을 유지하라는 지시도 함께 전달되었다. 그리고 시안이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그 순간 서리는 자신의 의심이 단순한 착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커지고 있었다. 박도윤 역시 본부의 반응을 통해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이유는 전달받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신중함이 유지되었다. 누구도 시안에게 의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누구도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서리는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14년 전 여름. 15살이었던 자신. 추모 예배에서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 그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다. 당시에는 아무 의미 없는 감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어쩌면 그 모든 시간이 하나의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서리는 처음으로 강현목이라는 이름을 떠올렸다. 수년 동안 거의 생각하지 않았던 이름. 오빠와 함께 마지막으로 산에 들어갔던 사람. 유일하게 돌아온 사람. 추모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 모든 시작점에 있었던 사람. 강현목. 그 이름이 오랜 침묵 끝에 다시 그녀의 기억 속에서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서리는 아직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시간 뒤 그 이름이 14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조사팀은 즉시 신원 확인 절차를 시작했다. 한설이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아직 가설에 불과했다. 아무리 얼굴이 닮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본부의 반응은 분명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넘어 관계기관이 움직이고 있었다. 오래전에 종결된 실종 사건 기록이 다시 열리고 있었다. 시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남자는 별다른 저항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크게 불안해하는 모습도 없었다. 오히려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 태도는 설인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한시열이라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왜 가족을 찾으려 하지 않았을까?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아직은 어떤 답도 존재하지 않았다. 조사관들은 기본적인 면담을 진행했다. 시아는 자신이 오랫동안 그 공동체에서 생활해 왔다고 말했다. 밖의 세상과 거의 접촉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과거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그는 신중해졌다. 특히 어린 시절과 가족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대답이 짧아졌다. 그 모습은 조사관들의 관심을 끌었다. 얼마 후 유전자 검사를 위한 동의 요청이 이루어졌다. 시아는 잠시 생각한 뒤 동의했다. 그 결정은 모든 것을 바꾸게 된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기다림이 이어졌다. 설인에게 그 몇 시간은 14년보다 길게 느껴졌다.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만약 결과가 다르다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답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살아온 가족은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을 남긴다. 사진이 오래되어도 알아볼 수 있다. 목소리가 변해도 알아챌 수 있다.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설이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마침내 결과가 도착했다. 조사관들은 자료를 확인한 뒤 즉시 내부 회의를 진행했다. 잠시 후 한 명의 조사관이 설인을 찾았다. 그리고 조용히 결과를 전달했다. 유전자 정보는 직계 가족 관계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었다. 확률은 99%를 훨씬 넘었다. 시아는 한시열이었다. 2010년 6월 23일 실종된 뒤 14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설이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현실감을 느끼지 못했다. 14년 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순간이었다. 어쩌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희망을 품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확인되는 순간은 전혀 다른 감정으로 다가왔다. 기쁨만 존재하지 않았다. 안도감만 존재하지도 않았다. 혼란이 더 컸다. 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는지, 왜 가족을 찾지 않았는지,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는지. 모든 질문이 동시에 밀려왔다. 조사관들은 시안에게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설인도 함께 있었다. 그들은 최대한 간단하고 명확하게 사실을 전달했다. 시안의 유전자 정보가 한설인과 일치한다는 점. 2010년 실종된 한시열의 기록과 연결된다는 점. 그리고 가족들이 지난 14년 동안 그를 실종자로 찾고 있었다는 점. 설명을 듣는 동안 시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는 즉시 받아들이지 못했다. 오히려 결과 자체를 부정했다. 그는 가족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 가족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었지만 연락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설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였다. 김혜원은 14년 동안 아들의 방을 정리하지 못했다. 한정석은 수년 동안 실종 기록을 확인했다. 가족 모두가 시열을 잊지 못했다.
그런데 정작 시열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믿고 있었다. 조사관은 차분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는지. 시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을 말했다. 진리. 공동체 안에서 사용되는 이름이었다. 조사관은 다시 물었다. 그 사람의 본명은 무엇인지. 시아는 다시 대답했다. 강현목. 그 이름이 나오자 서린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14년 동안 거의 떠올리지 않았던 이름. 오빠와 함께 마지막으로 산에 들어갔던 사람. 유일하게 돌아왔던 사람. 추모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 그리고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있었던 사람. 강현목. 그 이름이 다시 현실 속으로 돌아왔다. 조사관들은 즉시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상황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게 되었다. 한편 서린은 휴대전화에 보관해온 사진들을 꺼냈다. 가족 앨범에서 스캔한 사진들. 졸업식 사진. 명절 사진. 평범한 일상 속 사진들. 2010년 이후의 기록들이었다. 그 안에는 시열이 없는 시간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의 모습도 있었다. 2017년 세상을 떠나기 전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어머니 김혜원이 매년 같은 자리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다. 막내 유연의 졸업식 사진도 있었다. 그리고 서린 자신의 모습도 있었다. 시아는 사진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표정이 달라졌다. 14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이야기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가족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다. 가족이 더 이상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사진 속에는 전혀 다른 현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그를 잊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사실이 하나씩 드러날수록 침묵은 길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시아는 한 가지 질문을 했다. 어머니가 살아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서린은 짧게 대답했다. 살아 계신다고. 그 대답 이후 긴 침묵이 이어졌다. 14년 동안 이어진 거대한 오해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의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강현목이 있었다. 조사관들은 즉시 새로운 수사 방향을 설정했다. 이제 사건은 실종 사건의 해결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14년 동안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빼앗았을 가능성을 조사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한서린은 마침내 확신하게 되었다. 14년 전 추모 예배에서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이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한서린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조사팀은 즉시 강현목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2010년 설악산 사고 기록. 당시 수색 보고서. 강현목의 진술서. 통화 기록. 금융 기록. 그리고 그가 2010년 이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조사관들은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강현목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흔적을 의도적으로 최소화해왔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을 추적하려 할 경우 쉽게 연결되지 않도록 삶을 설계한 흔적들이 보였다. 수사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시열에 대한 심리평가도 동시에 진행되었다. 전문가들은 그가 왜 14년 동안 가족을 찾지 않았는지 이해해야 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했다. 성인이 된 사람이 어떻게 14년 동안 진실을 모르고 살 수 있었을까? 하지만 상담이 이어질수록 답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2010년 6월 23일로 돌아갔다. 그날 낙석 사고는 실제로 발생했다.
한시열도 실제로 부상을 입었다. 그 사실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다. 시열은 사고 직후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다시 의식을 회복했을 때 이미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다. 그 곁에는 강연목이 있었다. 연목은 자신이 시열을 구했다고 말했다. 연목은 구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연목은 산 아래 상황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연목은 가족에게 연락이 전달되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시열도 의심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가족과 연락하고 싶어 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연목은 늘 새로운 이유를 내놓았다. 조금만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상황이 정리되고 있다고 했다. 관계기관이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직접 움직이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처음 며칠은 설득이었다. 그 다음은 정보 통제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새로운 현실이 되었다. 시열은 당시 상황을 조사관들에게 천천히 설명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는 계속 가족 소식을 물었다. 어머니는 괜찮은지, 동생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지. 하지만 질문이 반복될수록 돌아오는 답도 반복되었다. 가족은 이미 상황을 알고 있다는 말.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가진 정보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시열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오직 강연목이 제공하는 것뿐이었다. 외부와 연결된 통신은 없었다. 신문도 없었다. 인터넷도 없었다. 전화도 없었다. 확인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연목은 자신이 유일한 정보원이 되었다. 그것이 모든 시작이었다. 1년이 지나자 시열의 질문은 점점 줄어들었다. 2년이 지나자 거의 사라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는 가족이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니었다. 매일 조금씩 이루어진 변화였다. 심리 전문가들은 그것이 가장 위험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강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반복이었다. 거짓말도 수천 번 반복되면 기억처럼 자리 잡는다. 특히 다른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 시열은 어느새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가지게 되었다.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다. 관계를 만들게 되었다. 새로운 일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연목은 그 과정을 계속 지켜보았다. 공동체 안에서 그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믿었다. 그의 판단을 따랐다. 그의 설명을 의심하지 않았다. 시열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연목은 직접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적어도 시열이 기억하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은 그랬다. 대신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려주었다.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결정했다. 외부 세계에 대한 해석을 독점했다. 그 결과 공동체 안의 사람들은 점점 같은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시열도 그 안에 포함되었다. 조사관들은 이런 과정이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았다. 너무 체계적이었다.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하지 않았다면 설명하기 어려웠다. 수사가 확대될수록 새로운 증거들도 발견되었다. 특히 강연목이 사용했던 거주지와 창고에서 나온 자료들은 충격적이었다. 수십 건의 기록 노트, 수년 동안 작성된 일지, 개인 메모, 생활 기록. 그 안에는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평가까지 적혀 있었다. 조사관들은 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시열에 대한 기록도 발견했다. 그 내용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강현목은 시열을 사람으로 기록하지 않았다. 마치 연구 대상처럼 기록했다. 어떤 설명에 반응하는지, 어떤 감정을 보이는지, 가족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기록은 2011년에 작성된 것이었다. 시열이 실종된 지 약 1년 후의 기록이었다. 그 문장에는 짧지만 끔찍한 내용이 남아 있었다. 시열이 이제 현재의 삶을 받아들였다는 평가. 더 이상 떠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 첫 단계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기록. 그 문장을 읽은 조사관들은 침묵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몇 줄의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서린도 나중에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느껴온 분노의 정체를 명확히 이해했다. 오빠는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했다. 누군가에게 속았다. 누군가에게서 14년을 빼앗겼다. 그 사실이 더욱 견디기 어려웠다. 시열 역시 기록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자신이 존경했던 사람,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믿었던 사람, 자신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런 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하지만 증거는 계속 나왔다. 노트, 일지, 계획서, 과거 자료.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현목은 처음부터 진실을 알고 있었다. 강현목은 처음부터 시열의 가족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강현목은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 1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사실이 드러날수록 시열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가족을 잃었던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기억도 잃었다. 자신의 선택도 잃었다. 자신의 인생도 잃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처음으로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 진실은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14년 동안 이어진 거짓말이 마침내 끝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중심에 있던 강현목 역시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순간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강현목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2024년 8월 초였다. 수사팀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다. 한시열의 진술만으로도 상황은 심각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강현목이 남긴 기록들이었다. 수년 동안 작성된 일지, 공동체 운영 기록, 개인 메모, 그리고 한시열에 대한 관찰 기록. 그 자료들은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한 사람의 삶을 통제하고 외부 세계로부터 분리시키려 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2024년 8월 7일. 강현목은 강원도 외곽 지역에 있던 거주지에서 체포되었다. 언론은 곧바로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14년 전 실종된 대학생이 살아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더욱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한 사람이 14년 동안 가족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가능했는지. 수많은 전문가들이 방송과 기사에서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서린에게 중요한 것은 언론의 관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오빠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한시열은 발견되었지만 아직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수많은 혼란 속에 있었다. 14년 동안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시열을 곧바로 가족에게 돌려보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심리적 안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열 역시 그 결정에 동의했다. 그는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연결되었다. 전문 상담사가 배정되었다. 임시 거주 공간도 마련되었다. 처음 며칠 동안 시열은 거의 모든 시간을 상담과 조사에 사용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상담사는 시열에게 과거를 천천히 정리하도록 도왔다. 2010년 이전의 기억, 설악산 사고, 강연목과의 관계, 공동체 생활, 그리고 지금의 현실. 모든 것을 다시 연결해야 했다. 1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다. 단순히 사라진 시간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인생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간이었다. 그 사이 세상은 변했다. 기술도 변했다. 사회도 변했다. 사람들도 변했다. 그리고 가족도 변했다. 시열은 처음으로 자신이 놓쳐버린 시간의 무게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한설이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연락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질문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필요한 순간에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는지, 필요한 것이 있는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는 내용이었다. 시열은 처음에는 짧게 답했다. 몇 마디로 끝나는 대화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아버지에 대한 질문, 어머니에 대한 질문, 막내 유연에 대한 질문, 친척들에 대한 질문, 그리고 자신이 사라진 뒤 가족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질문. 설이는 아는 범위 안에서 사실대로 답했다. 과장하지 않았다. 억지로 감정을 끌어내지도 않았다. 그녀는 오빠가 스스로 받아들일 시간을 주고 싶었다. 한편 김혜원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들은 뒤에도 쉽게 현실감을 느끼지 못했다. 2024년 7월 29일 저녁. 한설인보다 먼저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오빠 한유연이 아니라 아버지도 아니었다. 둘째가 아닌 큰아들 이야기를 전달한 사람은 장녀가 아니라 가족이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한 것은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급히 춘천으로 내려온 가족이었다. 김혜원은 처음에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14년 동안 받아들여야 했던 현실이 하루아침에 뒤집혔기 때문이다. 실종, 사망 추정, 추모 예배. 그 모든 과정이 존재했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와서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것은 기쁨 이전의 충격이었다. 너무 거대한 충격이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처음으로 한 질문은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왜 이제야 돌아왔는지도 아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아니었다. 그저 한 가지였다. 시열이 다치지 않았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그 질문을 들은 순간 가족들은 모두 울음을 참기 어려웠다. 14년 동안 기다린 어머니의 첫 관심은 여전히 아들의 상태였기 때문이다. 며칠이 지나고 마침내 통화 일정이 정해졌다. 2024년 8월 9일. 한시열과 김혜원의 첫 통화가 이루어졌다. 14년 만의 통화였다. 상담사와 관계자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그러나 통화는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다. 2시간 이상. 그 안에서 어떤 말이 오가는지는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 그것은 가족만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통화가 끝난 뒤 김혜원이 남긴 한마디는 오랫동안 가족들의 기억에 남게 된다. 그녀는 한설인에게 조용히 말했다. 시열이 여전히 시열 같다고. 그 말은 단순해 보였지만 의미는 깊었다. 14년 동안 어떤 환경에서 살았든, 어떤 거짓말 속에 있었든, 어떤 통제를 받았든, 아들 안에 있던 본래의 사람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한설이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 그녀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시안을 만났을 때 느꼈던 익숙함. 사진 속 오빠와 겹쳐 보이던 모습. 그리고 지금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느끼는 감정. 모든 것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한시열은 여전히 가족이었다. 잃어버린 시간은 많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반면 강현목에 대한 수사는 더욱 확대되었다. 압수된 자료 분석이 계속 진행되었다.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다. 일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일부는 아직도 강현목을 믿고 있었다. 또 다른 일부는 자신들 역시 조종당해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다. 심리적 통제와 기만, 그리고 장기간의 고립에 관한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한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한시열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날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2024년 10월 4일. 한시열이 실종된 지 14년 3개월 11일이 지난 날이었다. 그날은 오랫동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날이었다. 김혜원은 아침부터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내려 노력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14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수없이 상상해왔다. 만약 시열이 돌아온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까?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그러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그런 생각들은 의미가 없어졌다. 어떤 말도 14년이라는 시간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정석은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 2017년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시열이 실종된 뒤에도 그는 오랫동안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경찰 기록을 확인했고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관심을 기울였다. 하지만 결국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그 사실은 가족 모두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특히 시열에게는 더욱 무거운 현실이었다. 그는 상담 과정에서 아버지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이 얼마나 긴지 실감했다. 14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와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는 시간이었다.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삶은 멈추지 않았다. 시열은 조금씩 현실에 적응하고 있었다. 상담도 계속 진행되었다. 가족과의 연락도 자연스러워지고 있었다. 특히 한서린과의 대화는 점점 길어졌다. 처음에는 몇 마디에 불과했던 메시지가 어느새 하루의 일상이 되었다. 서린은 여전히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빠에게 설명을 강요하지 않았다. 과거를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도 않았다. 대신 현재를 함께 살아가려 했다. 시열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다. 2024년 가을. 마침내 가족이 다시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 찾아왔다. 춘천의 집. 14년 동안 한자리가 비어 있었던 식탁. 김혜원은 예전부터 시열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준비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그저 아들이 집에 오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한유연도 일정을 비우고 집으로 왔다. 한서린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 누구도 큰 행사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다. 언론도 없었다. 기념식도 없었다. 그저 가족이었다.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날이었다. 시열은 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많은 것이 변해 있었다. 하지만 또 많은 것이 그대로였다. 어머니의 목소리, 동생들의 이름, 가족이 사용하는 익숙한 표현들. 그 모든 것이 너무 오랜만인데도 낯설지 않았다. 14년 동안 수없이 많은 것들이 사라졌지만
가족이라는 사실만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저녁 식사는 조용하게 시작되었다. 누구도 처음부터 과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강연목도, 실종도, 수사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현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유연의 일, 설인의 구조대 활동, 어머니의 건강, 평범한 가족의 대화였다. 시열은 처음으로 자신이 놓쳐버린 시간들을 실감했다. 동생들은 모두 어른이 되어 있었다. 설이는 이미 수많은 사람을 구조한 경험 많은 구조대원이 되어 있었다. 유연 역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머니는 예전보다 나이가 들어 있었다. 그 사실들이 시열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게 만들었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나도록 가족이 여전히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웃음이 흘러나왔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농담에서 시작된 평범한 웃음이었다. 김혜원은 그 소리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14년 전에도 들었던 웃음이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아들의 웃음은 여전히 기억 속 그대로였다. 그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긴 기다림이 끝났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시열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상담도 계속 받아야 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했다. 잃어버린 14년을 완전히 되돌릴 방법은 없었다. 강연목이 빼앗아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시열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이 있었다. 그리고 진실이 있었다. 한편 강연목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다. 압수된 기록들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공동체 운영 방식, 거짓말의 과정, 심리적 통제의 구조. 모든 것이 문서로 남아 있었다. 법원은 결국 강연목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는 장기간에 걸쳐 한 사람의 삶을 속이고 통제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에도 한설이는 특별한 해방감을 느끼지 못했다. 처벌은 필요했다. 하지만 그것이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정말 원했던 것은 단 하나였다. 오빠가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많은 질문은 남아 있었다. 왜 강연목은 그런 일을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거짓말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진실은 늦을 수는 있어도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14년 동안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진실.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사건. 모든 사람이 포기했던 이름. 그 모든 것은 한설인이 느꼈던 작은 위화감 하나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 감정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것이 결국 오빠를 집으로 데려왔다. 사람들은 종종 희망을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희망은 때때로 아주 작은 형태로 남는다. 누군가를 잊지 않는 마음. 끝났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도 질문을 멈추지 않는 용기.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랑. 한시열의 이야기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였다. 세상은 때때로 사람을 속이고 시간을 빼앗고 관계를 끊어놓는다. 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지울 수는 없다. 어쩌면 가족이라는 것은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남아있는 한 어떤 사람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실종자의 귀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가족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진실을 가리고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끝까지 기억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설이는 14년 동안 오빠를 잊지 않았고 김혜원은 아들을 향한 기다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결국 기적처럼 보이는 재회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족의 소중함, 진실의 가치, 그리고 희망을 놓지 않는 용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번 먼저 안부를 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때로는 짧은 관심과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낀 점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